조용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져 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기다가 또 대만 총통선거 이후의 관계들. 그보다 이제 당면하는 게 미국의 4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거기부터 체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집중 분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적인 문제, 대외적인 건 좀 뒤에 보고요. 미국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했는데 TSMC도 그렇고, 실적이 괜찮게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 EPS 증가율을 보면은 지난 그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워낙 기대 심리가 낮았기 때문에 1% 정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얼마나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보다는 사전 예상치를 웃돌았을 경우에 주가의 반응이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000년 그 2분기부터 14분기 연속 사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이번에도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4분기 EPS 증가율을 10월 초만 하더라도 7.5%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는 워낙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를 보면은 어제 현재 기준으로 해서 4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 2.4로 나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2%보다 2배 정도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표되는 실적도 사전 예상치를 웃돌면서 15분기 연속 그 사전 예상치를 웃도는 상당히 좀 주식시장으로 봐가지고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은 실적 시즌 되면 항상 그 실적 기대치를 상회하는 기업이 70%다, 70 몇 %다 이러면서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업종, 어떤 섹터들이 실적이 좋습니까? 네,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업종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이 포함된 통신 서비스업,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된 정보기술, 그리고 아마존닷컴이 포함된 일반 소비재와 관련된 첨단 기술 업종의 실적 호전세가 아주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생 AI의 그 보급이 디지털 산업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연평균 53%씩 생성 AI와 관련된 투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미래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 디지털 산업들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첨단 기술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앞으로 1분기 이후의 실적도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주시장은 조정시 첨단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해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반도체 주가와 관련해서 그 애간장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도 숨고르기로 보여지고 긴 호흡에서 보면은 주가도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런 실적 기대감이 이제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의 반등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미국 대선 얘기하겠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화당 후보를 뽑기 위한 당원대회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51% 압승했습니다. 트럼프 대세론이 결국은 굳어지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대세론이 굳어지기는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그 내용들을 보면은 트럼프 지지하는 그 세력들 중에서 일부가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아이오와에서는 51%를 받았고 이 후보하고는 30%포인트 차로 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경우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그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된 CBS 뉴스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한 건데요. 바이든과 1대1 대결을 했을 경우에 공화당 후보 중에서 누가 승리를 할 수 있느냐를 조사를 했더니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과 붙었을 경우에 8%포인트로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나왔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림인데요. 2% 정도 차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에서도 확실히 우세를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공화당의 온건파 또 무당파
특히 그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니키 헤일리 쪽에 그 표심이 지금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오와는 그 공화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투표를 하겠지만 이번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뉴햄퍼셔에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까지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12월 달에는 4%포인트로 트럼프가 우세였지만 지금은 동등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은 이번에 대세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이제 2월 8일 네바다에 있는 코커스 정도에 되면은 아무래도 니키 힐리가 상당 부분 따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대세론을 확정졌다고 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헤일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이 선전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계획을 해본다면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네, 현재 그 트럼프가 재선이 된 경우를 상정한 게 그 월스트리트 쪽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공통적인 거는 달러 약세, 주가 하락, 그러니까 채권 약세라는 트리플 약세가 찾아올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제일주의로 나간다면은 현재 선진국가의 공조가 균열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수입 관세도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주가라는 것이 어느 정당에 따라서 크게 변하는 건 없고요. 주가가 금융 장세가 끝나면서 버블이 터지고 나서 자연스러운 주가 조정을 보여왔는데 유독 트럼프 때만은 블랙 크리스마스가 찾아왔고요. 또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로 인해서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5.6%, S&P가 마이너스 6%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재선과 관련해서 좀 민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트럼프의 지금 선거 정책에서 트럼프노믹스 2.0 그 사이트가 있더군요. 거기 가서 정책 분석을 막 하던데요. 주요 정책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라는 트럼프노믹스 2.0을 보면요. 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 물자에 대해서 10% 의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수입품을 가지고 미국 제품 가격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 인상 속도가 이제 앞으로 빨라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개인 소비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재정 확대 노선도 좀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자 감세 정책이 2025년도면 끝나야 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걸 재연장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재원은 추가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고요. 기후 대책 보조금도 삭감하고 이민 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전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게 되는 건데요. 석유나 천연가스와 관련된 굴착에 대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시키겠다고 지금 공약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혜택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연준과의 갈등이 가장 부각이 될 가능성을 월가가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연준이 그 트럼프의 재정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2026년도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도래하는데 연임을 시키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경우에 원화 강세, 주가 하락 위험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중국 그리고 타이완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의 총통 선거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결과는 알고 있는데 민진당의 라이칭도 후보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있을 수 있는 갈등은 무엇인지 흐름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라이칭도 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를 강화시키겠다는 거고요. 대중국 강경 노선은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게 주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5월 20일 날 라이칭더가 총통 취임식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 아무래도 압박 강도를 좀 높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통상 측면의 압박 강도뿐만 아니라 무력과 관련된 시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그 대만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면은 단독 과반을 민진당이 빼앗겼습니다. 국민당이 다수당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우려했던 대만의 독립 가능성은 선포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실제 독립 선언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13국인데 이 중에 태평양에 있는 도서국가인 나우루가 중국과 수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12개국밖에 남지 않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독립을 선언한다면은 그나마 기업 입장에서 중국의 대만의 독립을 지원해줬던 패션 브랜드죠. 불가리라든지 발렌티노, 케빈 클라인, 코치, 자라, 갭뿐만 아니라 델타 항공, 메리어트 호텔까지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현상을 바꾸는 정책은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라이칭도 후보라 그랬는데 라이칭도 당선인으로 그 표현이 소장님 표현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통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소 야대 형국이 만들어졌어서 균형이 잡힌다는 말씀이고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선거 기간 내내 뭐 여러 그 압박들을 뭐 풍선도 띄우고 여론 조작도 하고 압박을 넣었는데 이 타이완 총통 당선 이후에 선거 이후에 뭔가 중국의 반응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 선거와 관련해서 인터넷상에서 그 검색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존심이 센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체면이 구겨진 그 대만 선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실패를 자인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색을 아예 통제해 버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라이칭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독립과 관련된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면은 압박을 가하겠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난 차잉원 8년 동안에 대만과 관련해서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라이칭더와 관련해서 8년간 또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집권 16년 동안에 그 조국 통일과 관련해서 시진핑이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이런 그 정적들로부터의 그렇죠. 예.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력 시위도 지금 쉽지 않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대만 총통 선거 전날이죠.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찾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중앙대연락부 부장이 류젠 차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외교부장에 들어올 사람인데 이 사람과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대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지 않기로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상을 변경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전직 그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해서 다음 주 정도면 라이칭더를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미국이 대만에 요구한다고 합니다. 대만과 관련해서 방위 공약은 미국이 지켜줄 테니까 첫 번째, 대만이 중국을 도발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대만이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중국의 접근해서 파워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동북아의 불안정을 초래시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독립선언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독립 움직임, 그리고 핵무기 보유와 관련된 노력도 하지 말라고 못을 박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고 나서 대만이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만 정부도 뭐 이렇게 손쉬운 길만은 아니네요. 양쪽으로부터 이제 압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완을 둘러싸고 이렇게 대만을 둘러싸고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과연 뭐 경제적으로 혹은 뭐 지정학적으로 외교적으로 타이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것인지 또 이번 그 총통 선거 이후에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어떤 거를 좀 국익과 안보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해상 교통의 그 십자로입니다. 또한 해상의 또 허브가 되고요. 또 전방 거점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 선상을 뺏거나 그리고
탈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대만과 관련해서 오픈소스 선박 추적 사이트입니다. 마린 트래픽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최근 1년치의 선박들이 운항했던 데이터들을 색깔로 표시한 겁니다. 저는 뭐 물감 그림인 줄 알았더니 지난 게 이제 그 선박들이 많이 다닌 길이라는 거죠? 네, 그 네네. 붉은색 선일수록 선박들이 아주 그 잼이 걸려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대만 해협을 통해서 중국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부자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삼국이 세계 제조업 생산량이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지난 주말 시점에 대만 해협 주변에 어느 정도의 선박이 운항했는지를 보여주는 점도표가 되는데 여기 보면 네. 희망봉이라든지 수에즈 은하보다도 더 많은 선박들이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운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컨테이너선이 5,400척 정도가 되는데 반 정도가 대만 해협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더 심해졌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국가통일법에 의해서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영공도 자기 것이라고 법으로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만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 중국이 임금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대만 해협의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부자재도 중요하지만 이 선을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90%에 가까운 식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네. 식량 수급 안정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대체 항로 개발뿐만 아니라 만약에 비상 상태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조영찬의 집중 분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